안녕하세요. 정인설의 OK기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죠.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K방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트럼프 2기는 K방산의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아침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 모닝 루틴에 임현우 기자가 있다면 OK기업엔 오현우 기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오현우 기자라고 합니다. 산업부에서 방산 그리고 중화학공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파나마 운하,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에 대해서 군대 투입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트럼프가 바로 방위비를 얘기를 하니까 덴마크가 방위비 증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덴마크는 한때 한국산 무기 도입도 검토를 했었고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긴장이 커질수록 K방산은 당연히 호재가 될 텐데 또 꼭 중동 내 긴장이 는다고 해서 K방산은 호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일단 호재냐 아니냐를 따져보기 전에 일단 중동 지역의 국방 시장을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중동 지역의 국방비 총액은 약 2천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9% 늘었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 2023년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5.3%를 기록했고요. 금액으로는 254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손인 사우디는 7.1%에 758억 달러를 기록했고 요르단, 쿠웨이트 등도 5%에 가깝습니다. 세계 평균값인 2.3%를 크게 웃돌고 있죠. 분쟁 지역이니까 당연히 중동 국가들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높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2.6%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2배, 3배 정도 높은데 트럼프가 당연히 이걸 가만히 두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방산 업체들이 중동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겁니다. 네. 전략 자산이 유출될까 봐 주력 무기를 수출하지 않던 바이든 정부와는 180도 다르게 접근하는 건데요. 실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의 방산 수입의 64%를 차지했었습니다. 이 당시는 트럼프 1기 정권이었는데요. 하지만 2019년 바이든이 정부가 들어선 뒤 2023년까지 미국의 비중은 57%로 줄었습니다. 네. 이거를 다시 재차 확대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 대형 수출 계약을 따냈던 한국 방산업체들에겐 위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트럼프 때는 64%였는데 바이든 때는 57%로 줄었다.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럼 트럼프가 아랍에미리트, 중동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K방산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중동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인데 이 중 트럼프는 특히 중동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의 리조트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취임 전에 열린 이제 공식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데 딱 6개월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장담해왔습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끝나게 되면은 또 한 번 세계 방산 시장의 성장세가 한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종전이 얘기가 되면 K방산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K건설에는 좋을 수 있을 텐데 K방산만 보자면 2022년 이후에 꼭지를 찍고 이제 피크아웃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악재에 탄핵 정국이 겹쳐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방산 수출에 좀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외 고위 인사들의 방한 일정이 잇따라 취소되고 또 연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키르기즈스탄의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방문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을 했고요. 아랍에미리트의 공군방공 사령관도 방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파베오 메이다는 K2 전차 계약을 서두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하며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수출은 사실 기업과 정부, B2G 계약인 만큼 정부 간의 협상이 필수적인데요.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 등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목표치였던 200억 달러에서 실제로는 95억 달러밖에 기록을 못한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을 두고 협상 연장 등 이월된 사업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냥 해명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게 다 사업으로 잡히면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추산치로는 240억 달러 정도가 네. 네, 목표치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22년 때 찍었던 173억 달러라는 최대치를 경신하게 되는데요. 사실 2월 된 협상이 올해 상반기 안에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게 정치적인 어떤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산 수출은 우리나라가 전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은 편이에요. 100억 달러라고 하면 K푸드보다 적고 K뷰티와 비슷한 수준인데 전체 우리나라 수출에서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가 얼마인지 아시죠?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까지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K방산하면 다들 막 덩치가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K바이오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K바이오가 150억 달러거든요. 그 정도로는 가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환경만 풀리면 좋아질 것 같은데 다른 호재도 당연히 있겠죠. 글로벌 호재들이 좀 있는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 때부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좀 더 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7일 기자회견에서도 GDP 대비 5%라는 숫자를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는 GDP의 5%를 방위비로 써야 한다. 2%는 부족하다. 국가와 군대를 운영하려면 최소 4%는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8월 대선 연설에서는 2%는 세기의 도둑질이다. 최소 3%는 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 3%, 5%막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트럼프가 생각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야말로 협상 전략일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달 2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트럼프의 외교정책 보좌관들이 유럽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GDP 대비 5% 방위비를 선제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만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협상용 카드로 5%를 제시했을 뿐이고 최종적으로는 3.5% 수준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계속 유럽에는 계속 큰 장이 설 것 같고요. 특히 러시아 주변 동유럽 국가들이 K방산에 관심이 많은데 당연히 큰 기회가 되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기회라고도 하는데요. 과거 동구권에 속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무기체계를 소련제에서 서방 국가 무기체계로 옮겨가면서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그렇죠. 이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수출 통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러시아산 무기를 사고 싶어도 수입할 수 없고 또 후속 지원이나 성능 개량 사업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2019년 31개국에서 2023년 12개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에 의존했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왔는데요.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은 과거 러시아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과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폴란드는 한국산 전차 1000대, 그리고 루마니아는 자주포 54문을 구매하는 등 과거 동구권 국가들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큰 편입니다. 러시아산 무기에서 한국산 무기로 많이 전환하는 그거에 우리의 기회인데 당연히 러시아보다는 한국산 무기가 가성비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세 가지 강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성비가 있고요. 그다음 납기를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킨다는 점과 빨리빨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서비스도 굉장히 엄격하게. 한국만큼 AS 잘 되는 나라가 또 없죠,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게 됐고요. 또 한국 정부 역시도 정부 간 계약 방식을 활용해서 중남미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 한국 무기를 많이 쓰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예, 대표적으로는 페루가 있는데요. 네. 페루는 시장 규모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전차부터 해안 경비정 그리고 훈련기까지 한국산 무기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장 베스트셀러 제품인 K9 자주포도 지금 현재 브라질, 멕시코 등과 도입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회 요인으로 보자면 이제 나토의 국방비 증가 그리고 러시아산을 손절하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신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한국 입장에서는 약점은 최소화하고 강점은 극대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전략이 있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로 좀 꼽히는데요.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게 현지화입니다. 네. 방산 기술이 부족한 곳에 한국 기업들이 기술을 이전을 하고 그리고 생산 공정도 일부분 공유하면서 수출기를 트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처음으로 인도에 K9 자주포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현지의 방산업체인 L&T라는 곳과 협업을 했는데요. K9의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제조를 한 뒤에 나머지 부품은 인도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이용해서 지난해에도 추가로 K9 자주포 100문 정도를 인도에 수출했는데요. 총 1조 2,500억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중에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가져가고 조립은 그 나라에서 한다라고 하는 건데 다른 방산업체들도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루 정부에 훈련기를 수출한 뒤에 한국형 전투기죠. 보라매로 알려진 KF-21 정비 사업에 관한 MOU를 지난해 체결했는데요. 아직 KF-21을 페루에 수출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비 사업부터 먼저 MOU를 맺었습니다. 추후 페루가 4세대급 전투기를 교체할 때를 대비한 것인데요. 공군의 경우 서방 국가 무기 체계로 편입을 하려면 결국의 종착지는 미국 공군 무기 체계입니다. 그렇겠죠. 네. 현존 최강 전투기인 F-35를 운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성사시키기 전에 한국의 KF-21을 먼저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F-35로 넘어가는 방향입니다. 이 점을 카이가 들고 각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건데요. 일종의 제네시스를 타기 전에 소나타부터 먼저 몰아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른바 엔트리카 전략을 K방산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행기는 당연히 그럴 것 같고 다른 뭐 육군이나 해군에서도 이런 엔트리카 전략을 쓸 수 있습니까? 해군도 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네. 한화오션 또는 HD 현대가 이제 제작하는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중공업체들이 만드는 호위함보다 가격이 한 2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무기 체계는 물론 미군의 무기 체계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육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이미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엔트리카 전략을 취하지 않고 패키지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이나 생산 공정 같은 경우를 해외에다 이전하면 우리 기업만 손해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내 업체 입장에서 사실 락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락인 효과란 게 뭐죠?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도 조금씩 당해봤을 법한 마케팅 전략인데요. 이제 판매원이 발을 슬쩍 밀어 넣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마케팅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입니다. 운영체계가 다른 산업보다 복잡한 방산의 경우 더 효과적인데요. 한 국가에서 무기체계를 들여오고 나면은 그 국가에 사실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방식을 재교육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꽤 크게 들어서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에 미국과 유럽에서 전차와 전투기 등을 제공을 해줘도 우크라이나 그 장교들이 이거를 활용을 못해서 결국에는 훈련 조교까지 파견해 1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련제 무기를 운영하던 국가가 갑자기 서방 국가 무기로 전환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국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소나타를 만들다가 이제 고급화 전략으로서 제네시스도 잘 만들고 있는데 한국 방산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엔트리카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방산의 제네시스를 제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원천 기술 이런 게 정말 고급화된 기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을 자체 개발했지만 항공 엔진은 사실 GE 에어로스페이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을 하며 국산화 비율을 40%까지 늘리긴 했지만 여전히 핵심 기술은 GE 에어로스페이스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다른 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마다 방사청 그리고 카이 등은 GE 에어로스페이스와 항공 엔진 납품가를 두고 협상을 벌여야 됩니다. 늘 협상할 때마다 의뢰의 입장이 될 것 같은데 국산 항공 엔진은 아예 없는 겁니까? 예, 사실 100% 국산화가 된 항공 엔진은 지금은 전무합니다. 하지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사청 주도로 개발에 나섰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 기업이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국가 전략 기술로 항공 엔진이 새로 선정이 되며 지원의 물꼬도 튀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사업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약 10년 정도에 걸쳐서 5조를 들여 항공 엔진을 국산화한다. 이런 대형 사업인데요. 사실 각 기업들도 50% 정도의 사업비를 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두 기업이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는 결국엔 수입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겠죠. 고부가 가치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엔진 조립을 잘해줘도 해외 수출을 할 때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출도 어렵고 또 라이선스 비용도 떼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한번 개발하고 나면은 우리나라도 동남아나 중남미, 동유럽 같이 제조의 역량이 한국보다 조금은 떨어지는 국가로 항공 엔진을 라이센스 수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반드시 와야 될 것 같은데 항공기 말고 육군 쪽은 어떻습니까? 네, 육군 쪽은 또 이 무기를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한국 방산의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독일 방산업체로부터 자주포 엔진을 조달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K9을 판매를 다른 나라에 하려고 할 때마다 독일 정부에게 허락을 맡았어야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주포 엔진이 그 나라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묶여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예 작심을 해서 STX 엔진과 손을 잡고
이 엔진을 그냥 국산화해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드론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그런데 이 드론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약간 약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약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가요? 네, 후발주자인 탓에 이 전기 배터리로 구동하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기술력도 좀 취약하고 이것을 운용하는 능력도 좀 떨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아예 게임을 판도를 바꿔버리려고 연료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택하고 있는 전략은 수소 연료를 활용한 드론인데요. 사실 군사용 드론에는 전기 배터리보다는 수소 연료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이기 왜 그렇죠? 때문입니다. 일단 소음도 적고 충전 속도도 전기보다 빠른 데다가 가장 중요한 무게를 한 20%가량 밑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디젤 엔진보다도 더 은밀하고 더 신중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가볍다는 건 장점인데 수소차도 그렇지만 가장 취약점이 경제성일 텐데 수소 드론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수소 드론을 이제 국군에서 쓰는 무기 체계로 이제 사용을 하려면 가격을 많이 낮춰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대량 생산이 전제가 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전에 실증부터 하는 단계인데요. 지난해 두산이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드론이 12대 편대를 이뤄서 7기동 분단에서 실증을 한번 했습니다. 네. 사실 꽤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수소 동력 경전술 차량 그리고 수소 충전 차량 등을 시범 운용할 계획입니다. 근데 수소 연료, 수소차 하면 현대차인데 현대차랑 협업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예상한 게 딱 맞습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에 있는 계열사들이 이 시장에 다 뛰어들었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열차 이런 거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죠. 또 수소 연료 전지를 적용한 K3 전차를 현재 개발 중입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세계 최초의 수소 연료 전지 전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현대 자동차는 이동형 수소 충전 차량인 H 무빙 스테이션을 군용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50km 정도의 수소를 적재해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게끔 하는 건데요. 군용으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이제 이동형 수소 발전차를 개발 중이고 시간당 100kW의 전력을 어디서든 보급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소 군용 차량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소하면 현대차가 되는 건데 원천 기술 개발 중에 수소차 말고 다른 좀 더 가장 가까이 온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네, 수소 말고 이제 원천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또 육군 무기 체계인데요. 네,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등 우리나라가 포방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네, 포방부. K2와 K9에 있어서는 거의 100% 가깝게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K9은 K9 클럽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운용 국가들이 많아졌고요. 네, K9 클럽 국가들이 대표적인 나라들이 뭐 폴란드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느 나라가 있나요? 유럽 국가들이 은근히 좀 있는데요. 유럽에 이제 북유럽 스웨덴, 그다음 핀란드 등도 이제 K9 클럽에 가입이 되었고 최근에는 그 북아프리카 혹은 동남아 지역에서도 여기에 가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G7 말고 K9 정말 좋은 것 같고 근데 K9 클럽도 있지만 이 K방산이 커가는 데 있어서 경쟁 상대가 있을 것 같은데 경쟁 국가로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네, 시장과 이 전략별로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유력한 경쟁 상대는 터키입니다. 터키. 네, 터키가 원래 손재주가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뭐 대표적인 무기들이 어떤 게 있죠? 사실 한국이랑 겹치는 게 꽤 있습니다. 네. 터키도 사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투기가 있고요. 근데 터키가 사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것은 가성비, 여기도 가성비를 중심으로 가성비 빨리빨리 AS 비슷한가요? 한국과? AS도 유럽 시장과 굉장히 가까운 덕에 AS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전략이랑 좀 유사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터키 말고 잠재적인 또 경쟁 상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곳은 일본입니다. 네. 일본이 사실 경쟁 상대로 여겨지지는 않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의 헌법상 자국의 무기를 해외 수출하는 걸 금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해 이제 이거를 살짝 개정을 하면서 일본 중공업 업체들도 자체 개발해서 제조한 무기들을 이제 해외로 수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으로는 호주가 이제 들이려고 하는 군함 사업에서 일본 업체한테 처음으로 우리가 밀려서 기사가 많이 났었죠. 그렇죠. 그 점도 사실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입니다. 나중에 이 일본 중공업 업체들이 시장을 점점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기술력 부분에서 한국과 경쟁하게 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가장 핵심은 K방산이 잘 되려면 기술력과 외교력이 참 중요한 건데 기술은 현지화와 원천 기술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 거고 외교력은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현재
우리의 경쟁 상대는 터키지만 앞으로는 일본이 더 커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하루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K방산이 터키, 일본을 누르고 좀 더 제2의 르네상스,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OK 기업 방산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